예, 대선 패배 이후에 공개 행보는 좀 자제해왔던 김문수 전 장관. 자, 8월로 예정된, 다음 달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포럼에 갔었는데 거기 안에서는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문수 전 장관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원내와 원외가 다 힘을 합쳐야 돼요. 당 내와 당 바깥에 당 외도 힘을 합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천만 국민 서명운동, 그건 누구든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라고 안 받고 뭐 이준석이라고 안 받아도 다 받아버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크게 다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빅텐트, 텐트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밖에 있는 자기 텐트 따로 치고 있는 사람 그거 연결해가 연대를 해야 돼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했던 발언, 저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던 음성 말고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잘못된 부분에 목소리 내겠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고 내가 법치주의와 청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준석도 범보수로 같은 공동체다. 원내와 원외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등등. 지금 국민의힘 107석 있는데 이거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저런 그 김문수 전 후보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할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게 오히려 이제 상식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대선에서 패배했던 후보가 다시 당대표에 패배한 정당의 대표로 나온 것은 무지무지하게 이례적이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례적인 상황을 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만약에 김문수 전 후보까지 나와서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대선 나왔다가 진 사람이 다시 그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례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전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당대표가 된다라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진한 독이 들어있는 성배를 마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 지선에서 어떤 승리를 한다거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그게 국민의힘에게 바람직한 건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릴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나오게 될지 또 나오게 되면 당선은 될지 아직까지 다 미지수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장인 변호사님. 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펼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7명이 다 나갔어야 됐다라고 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서 소구력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강조한 것 같긴 한데. 예, 야성을 발휘할 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아주 임기 극 초반에 반대를 위한 반대. 나경원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0%의 민심을 받아낼 그릇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국민의힘을 대선에서 지지했던 40% 이상의 그 유권자들은 정말 특정 지역에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유권자들을 믿고 정치할 게 아니라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한 세력으로 그 대한 세력의 수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국민들이 보실까요? 당원은 보실까요?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 이른바 꽃꽃문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엄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됐던 분입니다. 절연을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 말까 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직도 그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정치인들의 이 정치 전략이 맞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정당 지지도 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민주당 46, 국민의힘 22입니다. 이 추이를 봐도 이런 모습이에요. 자, 한동훈 전 대표 나와서 이 추이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옵니까? 전당대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최근에 주변에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상당히 폭넓은 범위로 의견을 청취했고 이제는
판단이 남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누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 지지율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20%대 초반으로 내려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을 초래한 분들이 제자리를 다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선은 2년 9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조기에 변화해야 될 만한 의지나 유인, 동력 이런 것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변화를 누가 추동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만만한 과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또 도전을 하시더라도 대단한 비상한 각오가 없이는 당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은 뭐라고 조언했어요?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않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는 장단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셨는데, 자, 대선 패배 이후 이 떨어진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데 안철수 혁신이, 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따로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백서를 진행하게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만들겠다. 정말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계파에 속하거나 이런 건 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인적쇄신 외에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수 괴멸 을사오적 정도는 딱 선정해야 됩니다. 보수 괴멸 을사오적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거명하고 당원 투표 붙여서 출당 제명 불출마 이 세 개 중에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이 조금 바뀌는.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을사오적을 이제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이 을사년이에요. 아, 야. 1905년에 을사 조약이 있었고 그때 을사 오적 있지 않았습니까? 60년이 두 번 지나가지고 12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2025년 올해가 똑같은 그러한 을사년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저렇게 이야기한 거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당대표 권한 명확합니다. 원내대표도 권한이 명확해요. 하지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는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어떤 아주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국회 특히 야당의 의원들이 107명의 의원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따라준다라고 하면 힘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고 무시하거나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혁신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또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었으니까 결국은 뭘 만들어내도 비대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이제 의원이 굉장히 다선 의원이고 이제 중진 의원이 되셨지만 과연 그만한 정치력을 지금과 같이 어려운 국민의힘 야당 그 가운데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정치적인 무게도 확실하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